안녕하세요, 이지혁입니다. 이번 시간은 166페이지의 주택법령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찾으셨죠? 우선 재정 목적을 함께 보십니다.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주택시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안정 추천습니다. 주거 수준 향상, 주거 수준 추천습니다.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주택법은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이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은 30호 이상의 단독택,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얘는 분양 목적입니다. 반면에 건축법에서는 내가 살 집을 만드는 것이 건축법의 주택 건축 형태가 되게 됩니다. 덕분에 건축법에서는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필요하는 주차장 등의 필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지만, 분양 목적이라면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같은 부대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주민 공동시설과 같은 복리시설을 단지 내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주택 건축과 달리 좀 더 넓은 땅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렇게 새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함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를 국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했다 하고, 기존의 좁은 주택 또는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주택을 건설 공급하면 주거 수준을 향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주택에 있어서는 저 주택을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광해 단독주택 범위에는 협의의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그리고 공관을 건축법에서는 단독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관은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 관저 건물, 서울시장에 살고 있는 관저를 말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30호 이상의 공간 만들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단독택 범주를 단독택과 다중택, 다가구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단독택은 1층, 2층짜리를 말하고, 다중주택은 우리가 공부하실 때 하숙집이란 말로 대신 하셨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바닥 면적 합이 330제곱미터 이하를 다중주택이라 하고, 다가구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를 다가구 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를 건축법에서는 공동택이라 하지만 주택법에서는 이 기숙사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 기숙사를 30세대 이상 건설하더라도 고용자 소유이기 때문에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저 기숙사에 방 한 칸에 2명, 3명, 4명이 함께 사용하게 된다면 주거 수준 향상과도 관계없기 때문에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범주에 기숙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숙사도 최소한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5개층 이상을 아파트라 하고 4개층 이하일 때 연립, 다세대로 구분하고 있는데 동당 바닥 면적합 660 초과하면 연립, 그 이하인 때는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주택까지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이러한 주거 용도에 대한 판단은 건물 규모가 아니라 용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10층짜리 건물이라 할지라도 4개층만 주거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층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될 수 없습니다. 동당 바닥 면적합이 660 초과하면 연립, 이하인 때는 다세대 주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 범주, 저렇게 한번 구분하시면서 그와 관련된 용어 정의를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1번 공공택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에 의해 공공택지 주셨습니다. 공공사업 주셨습니다.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공동주택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을 공공택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4번 민간 임대택에 관한 특별법이 6월 20일 날 개정되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시험이 시험 공고일이 아닌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하는 법령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게 되면 종전에 기업형 임대주택의 표현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으로 달리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우리 교재 만들어지고 나서 법이 바뀐다고 입법 예고하게 되었는데 종전에 기업용 임대주택을 (6월 21일) 이후에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으로 달리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민간 임대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땅에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공공택지로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그냥 한번 참고만 해놓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수정표를 한번 받아보시게 될 텐데 개정사항들이 올해부터는 시험 보는 날까지 바뀌는 게 있다면 좀 계속 수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조성하는 데 사용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부대시설, 복리시설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단지는 주택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함께 건설, 조성하는 공간을 주택단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각각 별개 주택단지 가로 해놓습니다. 1번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2번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3번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 그래서 20 그리고 8을 각각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서 하남 위례지구, 판교지구, 동탄지구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공공택지라 표현하게 되는데 택지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택지 조성 사업과 관련되어
그 토지를 수용 등의 방법으로 택지 확보하고 개발하여 공동택 건설하게 되면 공공택지라 표현하나, 수용 외의 방법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택지 개발하게 되면 그때는 공공택지 외 택지, 민간 택지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강남 같은 경우는 각종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재건축 사업 시행 방식으로서 종전 아파트 소유자에게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사후 현물 보상해서 아파트 단지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재건축 사업하게 되는데 그런 형태라면 민간 택지, 공공 택지 외의 택지이고 논이나 또는 임야를 소유권 취득하여 개발하게 되면 그러한 땅을 공공 택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 신도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분당 신도시는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주택 100만 호 공급을 공약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분당 신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을 계획했고 91년도에 분당에 첫 입주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신도시 그 정도 규모라고 하면 10년 정도 계획하고 그리고 개발 기간이 10년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실력이 반영돼서인지 몇 년 만에 공사가 완료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닷모래도 많이 이용했다 하고 그 바닷모래로 만들어진 아파트에는 다른 일반 집과 달리 바퀴벌레가 꽤 많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당 신도시 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사실 그 당시 분당 지역에 89년도에 논밭 한 평이라면 평당 10,000원 정도 했었습니다. 비싸면 2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주택공사에서 수용할 때 평당 27만 원에 수용하며 보상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농사 짓고 계신 분들이 완전 돈벼락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10명 중에 1명은 지금도 재산 유지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은 탕진하셨다더라고요. 이렇게 평당 10,000원짜리 땅을 평당 27만 원에 보상받으셨다고 하면 그분들 차 끌고 강남에 좀 술집 참 많이 다녔나 봅니다. 그래서 강남 웨이터들 하는 이야기가 벤츠를 끌고 오시는데 경운기 몰듯이 오시는 분 계시면 분당에 오셨다 해서 종업원들 총동원되어 서비스를 그렇게 잘하셨다고 합니다. 팁을 팍팍 주시나 봅니다. 그래서 경운기 몰게 된다고 하면 운전대를 경운기 몰듯이 그냥 손을 걸쳐 잡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인기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택지 개발 사업 완료하고 분양하게 되었을 때 아파트라면 평당 분양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였고 상가라고 하면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분양했었는데 요즘 가격 몇 천만 원 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그 분당 신도시 개발 사업 이후에 전국의 공공 택지에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상가를 분양하게 되면 분양받겠다는 분이 그렇게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현대나 삼성에 그 땅을 분양하고 그 건설업체가 아파트 단지를 만들게 되면 그곳이 주택단지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단지가 조성된 이후 그 주택단지 한가운데 만약 철도나 고속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주택단지의 공용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의 직원은 철도 너머 반대편의 공용 부분 관리하기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한 개 주택단지에 철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각각 분리된 별개 주택단지로 판단하고 각각 분리된 별개 단지라고 하면 그 주택단지의 기능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부대 폭릿을 만들 필요 있죠. 만약 공동택이 존전에 한 500세대였는데 저 500세대가 200세대와 300세대 아파트 단지로 분리되게 되면 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나중에 우리가 관리 실무 공부하시다 보면 공동택 세대 수가 150세대 이상이면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 주민 공동시설로서 어린 놀이터와 경로당을 단지 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이면
어린 놀이터와 경로당 외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저 300세대이기 때문에 필수 주민 공동시설은 놀경집 3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세대라면 저 3가지 외에 주민 운동시설과 실외 테니스장, 실외 농구코트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단지 내 설치하게 되는데 이제 주택단지가 철도 등이 설치됨으로써 200, 300으로 각각 나뉘게 되었다면 이 200세대에 조성된 곳에도 관리사무소 그리고 200세대이기 때문에 최소 필수시설인 어린 놀이터와 경로당이 단지 내 갖춰져야 됩니다. 만약 이 어린 놀이터나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이쪽에 갖춰졌다면 저 200세대 주택단지에도 주택단지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부대품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주택단지는 주택과 부대품시설을 설치하는 공간이고 이후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와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분리된 각각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래서 분리 기준으로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와 폭 8m 이상의 예정 도로를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28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로또 구입하시다 보면 반자동으로 로또 구입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시험 보실 때까지만 반자동으로 로또를 구입하시게 되었을 때 20과 8을 활용해 주십니다. 제 수업 들으신 분 중에 한 2003년도쯤에 저 20과 8을 이용해서 로또 1등 당첨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4월 달인가 당첨되셨는데 당첨되고 나니까 학원에서 싹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합격자 모임할 때 등장하시면서 1등 당첨 사실을 공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초밥 하나 얻어먹은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28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주택단지의 분리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공구입니다.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사용금사, 착공신고부터 사용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별도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공구의 분리 기준으로 맨 마지막 줄에 6m 이상의 경계폭 확보해야 되며 168페이지의 니은 공구별 세대 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300 주쳐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단지와 관련되어 공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데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주택 건설 사업을 주도하는 자, 건축법에서 건축주라 표현하던 것이 이 법에서는 사업주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는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 건설 사업 할 수 있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이 건축법상 건축 허가와 같은 성격입니다. 건축 허가 받을 때만 공사 시작할 수 있죠. 사업계획 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5년 이내에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며 그러한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금사 받아 완공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급별 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되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건설하게 되었을 때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300세대, 500세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미분양되게 되면 사업체는 부도 파산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규모 되는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분양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지 전체에 걸쳐 받지만 공사 시기를 달리하여 분양 잘 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공구별 분할 사업 시행을 주택법에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지 전체에 걸쳐 받도록 되어 있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신고
공사 끝났을 때 다른 시기에 공사 시작했다면 공사 끝난 시기도 달라야 되죠. 사용검사에 대해서는 공구마다 따로 진행할 수 있는 공구별 분할 사업 시행 제도를 주택법에서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구별 분할 사업 시행 가능한 것은 공동택 단지의 규모가 600세대 이상인 때 가능합니다. 공구별 분할 기준에 있어서 각 공구별 최소 세대 수는 300세대 이상일 것. 한 개 주택단지를 두 개 공구를 나누게 되면 각각의 공구가 300세대일 때 적용 가능한 대상 규모는 600 이상 돼야 되죠. 그리고 한 개 주택단지인데 불구하고 한 개 주택단지 일부에 공사 진행하고 다른 공구는 그 시기를 달리한다면 경계에 명확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폭 6m 이상의 경계를 확보한 때 공구별 분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구별 분할 사업의 적용 대상이 600세대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공구와 공구 사이의 폭은 6m 이상일 것. 한 개 주택단지가 둘 이상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최소 300세대 이상의 공구별 주택 건설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착공, 신고와 사용공사에 대해서는 공구마다 따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단지는 28이라는 말, 작년 관리실무에서는 저 20과 8을 주관식으로 적으라고 시험에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 시험에 다시 출제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실 게 철도, 고속도로는 분리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전용 도로와 비교되는 것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틀린 지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는 사람의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올림픽 대로 등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 해당되게 되는데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하면 자전거 이용하면서 사람도 걸어 다닐 수 있죠.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 대신 자전거 전용 도로를 틀린 지문으로 시험에 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주의해 주시고, 공구와 관련되어서는 적용 대상 단지 규모가 600 이상이고 각 공구별 최소 세대수는 300 이상이며 공구와 공구 사이에는 폭 6m 이상의 경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단지에는 주택과 부대 분리설을 각각 설치하게 되는데 주택단지에 두게 되는 주택 함께 살펴봅니다. 168페이지에는 동그라미 2번 준주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번 잠깐 보십니다.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준주택, 주택 외 건축물과 주택 외 건축물 추천했습니다.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 복지주택, 오피스텔 네 가지를 준주택이라 합니다. 그러면 주택단지에 둘 수 있는 주택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주십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도모하는 법령으로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이 무엇인지 이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가능하다는 것은 세대 안에 샤워할 수 있는 욕실과 밥해 먹을 수 있는 부엌, 주방이 확보된 건축물만 주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우리 회사에는 화장실과 그리고 탕비실이 있지만 걔가 욕실과 부엌은 아니죠. 그것이 주택과 비주택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분명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처럼 욕실과 부엌이 건물 내부에 갖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면 그 뒤에 단어를 부정하는 개념이죠.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이 갖춰져 있는 비주택을 준주택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준주택은 과거 우리가 고시원 건물이 표현했던 다중생활시설과
기숙사. 여기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공동택이지만 주택법에서는 저 기숙사는 준주택이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이 노인복지주택은 만 60세 이상인 분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끝에 주택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주택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간혹 우리 아파텔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아파텔이라고 하면 본질은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주택이 못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최근에 객관식 문제로 출제한 경우도 있지만 얘를 주관식으로도 출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고 특별히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은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 구조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이거 가지고 시험 낼 일은 좀 없고 나오면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최소 공간과 그리고 공동주택 중에 기숙사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범주에 포함되지 못한다. 그렇게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주택에 대한 분류로서 주택 건설 자금 조달 방법 차이에 따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는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 169페이지에 양가로서 한번 자금에 따른 구분 찾으셨죠.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을 제외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 뺀 나머지 주택은 모두 민영주택이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현재 국민주택은 세 가지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만 확인하는 걸로 대신 하십니다.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가로 해놓습니다. 이들 공공이라 할 겁니다. 우리가 행정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행정청이라 하고 정부 투자기관에 해당되는 주택공사와 지방공사는 비행정청이지만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이 넷을 통칭해서 공공이라 합니다. 그 공공이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면 죄다 국민주택이고 두 번째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 그리고 추천없습니다.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면 국민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주택도시기금은 과거 국민주택기금이라 분류된 것을 지난 정권 때 주택도시기금으로 명칭을 바꿔놨습니다. 왜 이런 명칭을 바꾸는지 참 이해 안 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하면 한 30년 동안 사용하던 표현이고 우리 국민에게 잘 익숙해진 표현인데 얘를 지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명칭 바꿔놓다 보니 이 주택도시기금과 관련된 관련 기관에서 홍보할 목적으로 광고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지난 정권에 참호란 분이 광고업계 황태자라 불렸는데 그분 광고업을 활성화시킬 목적이었는지 전국의 동사무소를 한때 지역자치센터라 표현했다가 또다시 법을 바뀌어서 주민자치센터로 달리 지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동사무소가 대충 1000개 이상은 될 텐데 간판 한 번씩 다 바꾸게 되면 진짜 그것 돈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생소하지 못한 용어 저렇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대출받아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이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만약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얘가 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잠깐 그 전에 우리가 확인해 주실 것은 공공은 자금 조달 방법과 관계없이
사업체가 공공이어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인데 주택도시기금에 자금 지원 받았다고 하면 민간이라 할지라도 국민주택 건설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사업체가 누구인지 그에 따라 국민주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여기 국민주택 규모와 관련되어 교재 잠깐 확인합니다. 니은 국민주택 규모란 국민주택 규모 추천수입니다. 주거용도로 쓰이는 면적, 주거 전용 면적이 주거 전용 면적 추천수입니다.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 그래서 수도권부터 읍면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1호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국민주택 기준과 관련된 판단 사안은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8 올림픽 치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32평, 34평 아파트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후 이것을 25.7평이라 하여 주거 전용 면적에 대한 구분을 따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으로 주차장이나 계단, 복도 등이 있다면 공용 부분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한돈, 두돈, 평형 이런 구분 대신 제곱미터로 단위를 통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85제곱미터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주택은 대지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을 공부하다 보면 주종 관계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택과 관련된 주물이 되는 것은 전용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표현하게 된다고 하면 종물에 해당되는 공용 부분과 대지는 주물의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주택 규모와 관련되어서는 공용 부분과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주거 전용 면적 크기에 따라 국민주택을 판단하게 됩니다. 덕분에 공인중개사, 중개업소 지나다니다 보면 매물을 표시하게 되었을 때 109제곱미터가 32평 공용 부분의 크기가 되는데 85제곱미터를 표기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전유 부분만 순수하게 고려한 표현으로 살펴놓습니다. 주종관계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거 전용 면적이 원칙은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를 말합니다. 아닌 곳으로서 엔드 개념입니다. 도시지역 아닌, 여기 도시지역이라 하면 주상 공로 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서 관농자란 말로 대신했었습니다. 도시지역 아닌, 그러면 이 도시지역 아니라고 하는 것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읍이나 면, 지역, 우리 행정관할 구역을 읍면동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동이 아닌 읍면이라고 하면 그때 국민주택 규모는 최대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일반법과 특별법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는데 법률관계 당사자가 사인과 사인이라고 하면 민법인 일반법을 적용하게 되지만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상법을 적용받게 되는 상인, 주식회사라고 하면 민법이 아닌 상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법 또는 예외는 그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을 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이라고 하면 국민주택 규모를 최대 얼마까지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살펴놓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을 제외한 대전이나 충청남도, 강원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적. 도시적 아니라고 하면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인데 그 충청남도에 공주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곳에 관리지역인 용도지역으로 읍면지역에 만들어지는 국민택이라고 하면 그 규모를 1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국민택 규모는 100이 되지만 역으로 수도권에 만들어진 국민택이라면 100이 아니라 무조건 85 돼야 되죠. 관농자가 아닌 도시지역에 만들어진 국민택이라면 무조건 85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수도권이라는 말 빼버리고 도시지역 아닌 읍면에 만들어진 국민택 규모는 100이다. 이 말씀은 틀립니다. 수도권일 때는 85까지만 건설할 수 있죠. 그래서 저 국민택 규모와 관련되어 예외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고 만약 최대란 말 쓰게 되면 100, 원칙이라면 85까지를 국민택 규모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 임대택 그냥 지나가시고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잠시 살펴봅니다. 여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되어서는 그 제목 옆에다가 40년이라고만 하나 적어 놓습니다. 여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MB 정권 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달리 하여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건물 소유자, 공동택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저 토지 사용권 확보 방법을 임대차 관계로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 사용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록 임대차 관계를 하지만 그 법적 성격은 지상권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지상권 대신 임대차 관계에 의해 토지 사용권을 허용하는 것은 지상권은 그 효력 발생 시에 등기를 필요로 하고 등기 비용 부담이 발생한 반면 임대차 관계는 저런 등기 없이 효력 발생할 수 있고 법으로 지상권과 동일한 효력 가진다고 인정하게 되면 이게 좀 더 쉽게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40년이나 적으라 부탁드린 것은 MB 정권 때만 하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년은 몇 년? 4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할 때까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주택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 가져야 되죠. 그래서 원래 지상권 설정과 관련된 건축물 건축 목적, 건축물 소유할 목적이라면 최소 30년이지만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있어서는 재건축 연한을 고려하여 토지 사용권을 40년간 가질 수 있는 주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 저렇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 소유권, 사업계획 승인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시행자가 가지고 그래서 땅주인 시행자입니다. 건축물 및 봉이슬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부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최소 사용기간은 몇 년? 40년이라는 것 구분해 주십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되어서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부터 함께 해 나가시는데 사실 우리 주택법에서는 적용 범위,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시험 문제를 자주 출제하고 관리 실무에서도 주택법의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자주 시험 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적용 범위에서는 실무 복귀에 걸쳐 최소한 3문제에서 4문제는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 주시고 주관식으로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택지에 관한 이야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택 중에 사업체가 주택, 부대 봉시를 건설하는 공간을 말한다. 주택단지라 하고, 이 주택단지에 투기되는 주택과 부대 복리설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저주택에 대한 개념 살피시고 그와 관련되어 준주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보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다양한 시각 차이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자금 조달 차이에 따른 구분으로서 국민택과 민영택, 그리고 각 정권마다 주택법을 개정하여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주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함께 보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세대 분양 공동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